누군가에겐 기쁨을 얻는 곳이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겐 절망과 고통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판사들이 아무리 고심 끝에 결정을 하셔도 반드시 누군가에겐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뜻인데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짊어진 이 판사님들께서는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판결을 내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 궁금증을 풀어주실 거죠, 판사님? 네. 고통스럽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판사가 그래도 되냐. 오늘은 김태형 판사님과 함께 법원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 그 궁금증과 오해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판사님. 아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법원에 있잖아요. 네. 법원에 있는데 확실히 한없이 작아진다는 느낌 아, 확실히 오네요. 근데 사실은 법정 공개 원칙이라 해서 이 대법정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법정, 형사법정 누구에나 공개돼 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게 되면은 법원이나 판사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릴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시청자들께서는 오늘 판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통해서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수원가정법원에서 4년째 재판을 하고 있고요. 법관이 된 지는 약 16년 정도 됐고 4년째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판사님들 일반적인 경우는 한 2년, 3년마다 법원을 옮겨가면서 다양한 재판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가사재판, 소년재판 그런 분야는 좀 전문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게 업무 처리나 판결의 신뢰성이나 높아질 것 같아서 전문법관 제도를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재판, 형사재판 뭐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사재판과 소년재판을 우연찮은 기회에 한번 맡아서 해봤는데 다른 재판과 다르게 판사가 재량도 많고 책임도 좀 많은 분야인 것 같아요. 연령대가 더 어린 분들에 대한 재판이다 보면 남은 세월이 시간이 많은 분들이라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이 가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는 참 부담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잠도 못 자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이제 재판을 할 때는 그 아이들을 좀 혼내고 그 아이들한테 좀 잘해주고 당근과 채찍처럼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바뀌겠지 생각했는데 안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계속 재판을 하다 보니까 점점 좋은 케이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이 바뀌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저한테 찾아와서 판사님이 많은 영향을 주어서 지금 일도 하고 뭐 결혼도 한 친구도 있고 그렇게 밖에서 온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은 일반 재판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네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장래희망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판사. 판사님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판사 일을 하시는 게 꿈이셨나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판사, 변호사, 검사도 잘 구분을 못했어요. 그만큼 법조인에 대해서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것은 이제 음악 듣고 책 읽고 그런 것들이 좋아서 예술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음악을 실제로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이제 기획사 찾아가서 그 데모 정도면 테이프도 뭐, 많이 하고 뭐 오디션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다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좌절을 하고 그게 실망하셨겠어요. 실망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 친구가 엠넷 VJ를 모집한다는 기사를 갖고 왔어요. 그렇게 보시고 네. 하셨구나. 기사를 봤는데 그때는 사실은 지금처럼 뮤직비디오나
영상, 음악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엠넷 같은 데 가면은 전 세계의 음악가들의 뮤직비디오를 마음껏 볼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받고 무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이 됐습니다. 그때 작가님이랑 PD님이랑 뭐 아이디어도 많이 짜서 방송도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음악 관련된 음악 프로듀서나 아니면은 라디오 DJ나 이런 게 하고 싶었는데 시청률이 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재계약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되게 어렸잖아요. 20살, 21살 때 그만 나와도 된다 이런 말들에 좀 충격을 받아서 그때 이제 사법시험이나 변리사 시험이나 전문적인 자격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법관이 돼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판사. 네. 사실은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판사가 되는 방법, 과정을 조금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 도입돼서 원칙적으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고 10년 동안 법조, 리걸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법관 지원을 하고 선발 절차를 따로 거치게 됩니다. 또 많이 달라졌네요. 30대 초반 판사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게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전에는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실무 트레이닝을 2년 정도 받게 됩니다. 근데 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도 시험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한 과목 딱 10시간. 혹시 그거 아세요? 밥 먹으면서 시험 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도시락 먹으면서 시험을 보는 그런 사법연수원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성적이 좀 좋은 분들이 그렇죠. 판사로 많이 아무래도. 지원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교수님 저도 믿기지 않겠지만 연수원 때는 법전을 다 외웠어요. 정말요? 예. 이렇게 이미지처럼 형상화해서 다 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게 아마 좀 나이 들어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지금도 그렇게 법전을 다 외우는 것이 필요한가요?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죠. 컴퓨터 안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찾으면 되고요. 법전을 빨리 기억하는 것은 기억력이 좋다는 자랑 정도? 지금은 오히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억은 좀 맞아요. 소진시켜야 되지 않나. 맞아요. 새로운 사건 정보,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섭취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일이 많고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면은 그건 이제 당사자들이나 재판받는 사람들은 다 안 좋겠죠. 머리를 비워내야 되는데 뭐 법전을 외우고 있다든지 뭐 사건 내용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다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회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좋은 판사나 좋은 법률가를 우리가 사회가 네.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등수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알고 있다, 더 조금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 사실 이건 좋은 기준은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겠죠. 사실 저는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것보다는 법률가라면 이 정도의 수준의 이 정도의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죠. 했을 때 그 기준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더 바라봐야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법관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건 기록을 많이 보다 보면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냥 제목만 보고 죄명만 보고 이거는 어떤 문제일 거야, 어떤 답일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데 저는 그게 판사로서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선입견. 이전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워낙 많으니까 데이터가 벌써 워낙 많이 쌓여 있는데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네, 항상 사건은 그 사건 기록 속에 답이 있거든요. 그 사건의 당사자들의 말에 답이 있고 열린 마음을 갖지 않고 기존에 자기가 얻은 지식, 경험, 판례 이런 것만을 생각해서 선입견을 내리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위험한 것 같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한다. 알고 있더라도 그걸 비워내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둘째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드라마에서 아주 장면마다 고증이 잘 됐다 하더라도 네. 재판을 이제 담당하시고 또 판결하기까지 처리하는 문서의 양, 고민의 그 크기 자체, 크기와 양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하는 일이 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네. 고민하는 게 그 일이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계속 앉아서 네. 기록 보고
또 점심 먹고 계속 앉아서 기록 보고 그러고 나서 저녁 먹고 계속 기록 보고 고3인데. 예, 고3 생활이랑 똑같습니다.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자들도 근데 아무리 논문을 그렇게 읽어도 그렇게 계속해서 읽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일단 눈이 아파요. 저희 목, 허리 너무 그 아프고. 직업병이죠. 저희도 눈, 목, 허리. 사건 기록이 적을 때는 300페이지지만 정말 많은 거는 몇만 페이지 되는 기록도 있어요. 맞아요. 하루 종일 그 재판 기록을 보다 보면은 저녁 때쯤 되면 머리가 정말 뜨겁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은 핵심 요약만 정리돼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재판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해주거나 증거를 뭐 채택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판단 유탈이라고 해서 항소나 상고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당사자들의 주장, 여러 뭐 수만 페이지에 구석해 있는 주장이라 해도 그거에 대한 판단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치밀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그 판결문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본 네,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이 정말 수십 수백 번 고쳐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판결문을 쓸 때는 수십 번 정도는 고쳤습니다. 판결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서잖아요. 그리고 당사자들한테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 달려 있고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형량이 정해지고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문장이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논리적 완결성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차례 검토를 거칩니다. 지금 재판부는 3인이 같이 하는 합의부 재판이 있고 혼자서 재판하는 단독 재판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합의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단독 재판을 할 때는 더 힘듭니다. 합의부 재판은 3명이 같이 재판을 하니까 교차하면서 문체도 다듬고 논리적 완결성이 떨어진 곳은 없는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단독 재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판결문을 쓰고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뭔가 논리적인 흠결이 있다든지 오타가 있다든지 실제로 인간인 이상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판결문에 오타가 한 3번 이상 나면 사표 써야 된다.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판결문이나 그런 문장에 대해서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살짝 좀 짓궂은 호기심도 있어요. 네. 혹시 뭐 용모나 뭐 이런 것에 관련된 그런 뭐 규칙이나 내규나 뭐 그거 아니라도 규율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법정에서는 네. 양복을 입어야 되고 그 여름 때는 이제 넥타이 정도는 풀을 수 있다고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사무실 출퇴근할 때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한참 선배님들 네. 제가 초임 판사 시절에 판사는 항상 가방에다가 긴 와이셔츠, 넥타이 그리고 끈 있는 구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하시면은 완전 그 꼰대라고 하실 걸요. 맞단 말이야. 네. 그럼 그것도 궁금해요. 법복. 네, 이렇게 법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법복은 국가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한테 지급은 되지만 퇴직하게 되면은 다 반납을 해야 되고요. 뭐 기정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은퇴는 못 하시나 보죠. 예, 그렇게 할 수는 그런구나. 없습니다. 아까 아쉽다. 그게 사실은 법복이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도구거든요. 재판 들어가기 전에 그 법복을 딱 입으면은 일단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네네. 눈빛도 좀 변하고 차분해지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발도 쓰고 법봉도 있습니다. 딱딱딱 두드리면은 조용히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법봉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없나요, 이게? 없어요. 예전부터 없었는데요. 원래 예전부터 없었습니까? 예전부터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드라마의 영향인지 네. 아니면 왜 어렸을 때 돌잔치 하면은 그렇죠. 법봉 잡고 그게 예, 있잖아요. 판사된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봉이 없고요. 오로지 법관을 상징할 수 있는 건 법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김태형 판사라고 네. 합니다. 라고 하면 그 직업이나 아니면 그 직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느껴지시는 정말 게 많습니다. 있죠. 예. 네.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네. 소개를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저도 이제 네.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딱 이러면 이제 느껴지는 네. 선입견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파란불 켜졌다 이제 빨간불로 바뀌고 그럴 때 보통 이제 막 뛰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판사가 그래도 되냐. 저희도 사실은 그 사생활 속에서는 똑같이 평범한 시민이거든요. 항상 옳은 말만 해야 되고 점잖아야 되고 또 오해도 많이 하세요. 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단속에 걸렸어요. 창문 열고 수고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딱 판사 명함을 주면서 무슨 법원의 김태형 판사입니다. 그러면 수고하십시오. 이러면 완전한 오해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걸 인지하게 됐을 때는 내부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범행에 판사 검사가 연루가 됐다고 하면은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 신분을 밝힌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법원 밖을 나가면은 절대 판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이 있었는데 그 전세 살 때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전세 기한이 만료가 됐는데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으시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한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너무 심한데. 그걸로 제가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판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정당한 소송을 한 건데도 법을 잘하는 판사가 법을 이용해서 힘이 없는 서민을 괴롭힌다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제가 굉장히 곤욕스러웠어요. 그래서 약점으로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판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얘기가 아닐까. 또 하나는 이제 법관으로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은 그 나이대로 보이는 분들이 없어요. 30대인데도 흰머리도 많이 내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좀 이렇게 회복시켜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동료들을 보면서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회피하거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위한 휴식을 갖춰야 될 시간이 아니야. 하나라도 더 봐서 당사자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결국 그 재판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재충전이 될 수 있거든요. 후배 판사님들이나 동료들한테 항상 좋아하는 걸 좀 찾아서 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하면서 뭐 5분, 10분 차를 타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아침에 짧게라도 회복이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의 강연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 분을 오랜만에 근데 정말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은 늘 부족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 되면 내가 이제 휴식할 거야 그런 건 안 오잖아요. 절대 안 옵니다. 안 오죠. 또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못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또 안 찾으시는 회피하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네. 알고 계세요. 내가 뭘 하면 행복하고 즐거운지. 심지어 아시는데. 아시는데 죄의식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사실은 재판 기록을 보면 볼수록 더 모를 수 있거든요. 밤을 새도록 봐도 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10분이라도 회복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새로운 거를 알게 되고 조금 더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면은 그 기회를 놓친다면 나의 10분의 휴식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분명하게 제가 심리학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행복하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이 좋은 판결하신다. 네, 좋은 결정하신다는 뭐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생활이 거의 없고 맨날 법원에서 기록만 보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법원은 잘 아시다시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기관이거든요. 그 문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에 오는데 그 시점은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짧으면 1년, 길면은 3, 4년 뒤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항상 느릴 수밖에 없어요. 사회는 이미 다른 쪽으로 가 있는데 5년 전에 사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기록 속의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현재에서는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뒤에 것만 계속 해결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그 판결이 도달했을 때는 한 5년 전에 어떤 법 감정이랑 많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최근 유행하는 글들이라든지 책들을 한번 보고 영상 매체도 많이 보고 그리고 사람들도 대화를 많이 해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시대 보편적인 어떤 네. 현상들이나 이런 그 트렌드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 현실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재판부 구성원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Dressed like an angel in white on the way, and you'll be
storm.